2012년 이래 13년 만에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이 훅 줄었는데요. 자산만 줄어든 게 아니라 빚이 많아졌습니다. 가구당 빚은 거의 1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요약 설명드리면서 부동산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중에 특히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감소세가 아주 커졌습니다. 22년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자산이 줄어드는데 가장 크게 한몫했습니다. 자산만 줄어든 게 아니고 집안 살림도 많이 좀 어려워졌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한 18%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것을 보면 23년 올해 3월 말 기준에 가구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한 2,045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평균치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평균치입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00만 원대라 이거죠. 이 금액에는 빚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 바로 집값 하락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올해 가구 금융 자산이 한 3.8% 증가했고 실물 자산의 경우는 5.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실물 자산의 감소는 부동산 중에 거주주택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하락이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 이거죠. 자, 이 이야기는 주택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10%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아직 전체적으로 10% 하락은 아닌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그건 부동산의 공시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산은 그렇고 가구당 부채는 또 얼마일까요? 9,186만 원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한 17만 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걸 좀 따져보면 부동산이 고가라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5.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에 드는 비용이 많은 거죠. 자산의 평균이 5억 2,727만 원인데 그렇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1년 전보다 2,062만 원이 줄어든 4억 3,540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화폐의 가치 역시 올라가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빚은 늘어난 것입니다. 이걸 지역별로 좀 봤더니 가구당 자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인데요. 서울의 가구당 자산이 7억 7,825만 원이고 이 중에서 부동산이 5억 7,492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2위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가구당 자산이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부동산 자산이 5억 4,484만 원이다 라고 조사가 됐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죠. 서울의 가구당 자산이 7억 7,825만 원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5억 7,492만 원이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렵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의 가구당 부동산 자산이 5억 7천여만 원밖에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아파트만 계산된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통계로 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참고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2,785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가구당 소득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5,48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과 또는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이런 경직성 비용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소득은 전년 대비 한 4.5%가 증가했고 가처분 소득은 한 3.7%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자, 가구 소득 분포는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반대로 1억 원 이상의 가구는 20%입니다. 소득 순위 1분위부터 5분위의 격차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격차가 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순자산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지난해 140배에서 올해 119배로 줄어들었습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것도 0.605로 전년보다 살짝 감소하면서 좀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건 역시
격차가 더 줄어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당 지출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자 비용이 18.3%가 급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이자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렇게 이자 내기 바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부동산의 신규 분양 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살리자고 빚을 더 내서 사라고 부추길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통계청의 자료로만 본다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의 평균 금액이 100만원 더 늘어난 1259만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 시장을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이 크다 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있는 분들의 가구의 67.6%가 정말 부담스럽다고 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33%의 분들은 우린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가구 순자산 감소는 조사 당시인 3월과 현재 사이에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가계 금융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다 해서 해석에 주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그 해석의 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부동산, 집값의 하락으로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품이 조금 줄어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집값의 거품이 조금이라도 좀 거치면 오히려 자산은 줄어드는지 몰라도 순자산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빚을 덜 내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빚이 줄어들면 뭐예요? 순자산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빚 내서 집을 사줄 미래 세대 인구수도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0.6명입니다. 0.7명도 깨졌습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거 역대급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사줄 미래 세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집을 잘못 사면, 어디 저쪽 변방에 집을 잘못 사면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남는 건 그 아파트 한 채일 것이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아파트 한 채마저도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순자산의 분포를 보면 50대가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순자산이 줄어들죠. 그런데도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사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갚을 수 있는 빚이겠습니까? 못 갚는 빚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70대 중반이신 어르신이 자산이 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면서 저보고 좀 가이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어르신 왜 여의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재건축을 하면 값이 2배는 뛰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께서 그 집이 재건축돼서 입주를 할 때가 되면 어르신 연세가 80대 중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 놀랐나 봤더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했지 내 나이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생각은 못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진짜 그렇네 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광풍은 이렇게 나이마저 잊게 하는구나 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산 부동산이 얼마가 더 오르냐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내가 산 부동산이 얼마나 거주하기 좋은 집이냐에 방점을 찍고 당분간은 정말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